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요양원 얘기예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남의 집에 엄마를 모셔야 할까요? 우리 집도 그대로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어요. 이 집을 세 놓으면 보증금으로 요양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남는 돈은 아이들 학비에 보태려고 해요. 엄마 저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엄마 집을 뺏으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이들 학비가 정말 부담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우리한테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프셔도 혼자 참고 힘드셔도 아무한테 기대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길이었죠. 사람들 말로는요,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전문 간병인이 정성껏 돌봐준다더라고요. 혹시 이자가 모자라면 그에 맞는 다른 요양원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싶진 않아요. 엄마가 거기 계시면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뵐까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명절 때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엄마 옆집 김숙자 아주머니 기억나시죠? 처음엔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겠다고 해서 했는데 설날에도 추석에도 결국엔 아무도 안 왔어요.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쯤 됐을 때 나눴던 대화예요. 말을 꺼낸 사람은 큰아들 지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조언했던 그 상황 속에 제 자신이 놓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자입니다. 올해 69살이고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은퇴할 때만 해도 저는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1년 만에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었죠.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노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요. 제 앞에 놓인 선택지들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매달 300만 원이나 드는 요양원,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드는 개인 간병인, 그리고 매일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삶.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매달 20만 원만 있어도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곳.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소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길들도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평생을 다른 어르신들의 노후를 돌보며 살아온 한 여인. 하지만 막상 자기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오늘이 은퇴 날이네요, 이 선생님.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복지관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꽃다발을 건네주시며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죠. 명절이면 송편 한 상자,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아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뭔지 아세요? 이 선생님, 제발 저처럼 끝나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박순자 할머니셨어요. 80살, 세 자녀를 키우셨고 마지막엔 집 한 채까지 물려주셨던 분이죠. 그런데 결국엔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셔야 했어요. 첫 상담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애들이 매주 왔어.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청양에 집을 사주려고 전 재산을 내놓으셨고, 어떤 분은 며느리 병원비 대신 갚으시느라 연금까지 다 쓰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의 유학 자금을 대주시고 나서 결국 말 한마디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지셨고요. 저에겐 한 권의 노트가 있어요.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빨간 펜으로 꼭꼭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 자신과 약속했죠. 절대로 전 재산을 자식에게 맡기지 말 것, 내 공간은 반드시 지킬 것,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 것. 그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까지 잠갔어요. 언젠가 나 자신에게 보여줄 경고처럼요.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은퇴인데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도 하고 아직 젊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은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었죠. 아프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 나이에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은퇴한 지 채 1년도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통증인 줄 알았어요. 파스를 붙이고 약도 먹고 찜질도 해봤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 촬영 후 의사 선생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영자님, 두 무릎 모두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평생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던 제가 이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였죠. 수술 후 회복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무릎을 한꺼번에 수술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혼자선 어려웠어요. 퇴원할 무렵 아들 지훈이가 말했죠. 엄마, 지금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 좀 쉬세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처음 일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지훈이도 며느리 혜진이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저를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엄마, 야근인데요. 냉장고에 반찬 재료 있으니까 아이들 밑반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주들은 자기 방에만 있고 거실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거실은 제가 TV를 보던 곳이기도 했죠. 며느리 혜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혜진이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남편도 집에 오는 걸 꺼려해. 나 진짜 지쳤어. 조금만 더 참아보다가 요양원 알아볼 생각이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된다던데. 그 순간 30년 동안 상담해왔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말들, 흘렸던 눈물들. 이젠 제가 그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조언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필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나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식 눈치 보며 슬퍼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을 요양원에서 눈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독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고 무릎은 여전히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모두 꺼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네 집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 때문만이 아니라 혜진이의 날카로운 눈빛, 짧은 말투, 무거운 침묵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말했죠. 엄마, 이제 좀 괜찮아졌어. 막내 혜원이네 집에 잠깐 가볼까 해.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혜원이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지훈이는 저를 혜원이네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놓는 순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에서 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다들 바쁘잖니. 아이도 있고 엄마는 이해해. 지훈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녁 무렵 부엌에서 혜원이와 사위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있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왜 우리 집만 책임져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이는 유난히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 저는 좀 나아졌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잠시 후 혜원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지훈 오빠가 전화했어요.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엄마 연금이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결국 두 자식 모두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외부인처럼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는 걸 본 혜원이 물었죠.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더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혜원이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가 짐이란 말이에요? 저는 혜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 눈빛과 행동이 다 말해줬단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모시러 왔어요. 몇 군데 요양원 예약해뒀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집에 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책임질 때였습니다. 자식들의 감정이 제 삶을 다시 흔들지 않도록 저는 옛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연금만으로는 간병인을 부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간병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이영자님, 현재 상태로는 하루 24시간 계속된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시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정도. 주말과 공휴일엔 추가 요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뿐인데 간병 비용은 그 3배 가까웠어요. 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요양시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자리에 서보니 숫자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루 12시간만 돌봄을 받으시면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 금액조차도 제 형편 밖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12시간 교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만 더 회복되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저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박미자 씨였어요. 60이 조금 넘은 분으로 표정에 연륜이 묻어났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박 씨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화장실에 갈 때도 옆에서 잘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박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제가 하루 쉬어야 해서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문을 여니 20몇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오늘 간병을 맡게 된 사람이에요. 그녀는 어색했고 경험이 없어 보였고 제가 뭔가 부탁할 때마다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사람, 또 그 다음 날도 다른 사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 습관, 필요한 도움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 다른 분을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부엌까지 기어가 컵에 물을 따르려다 넘어질 뻔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총 비용은 2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저축해 둔 돈을 꺼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생활의 침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누가 찾아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집에서조차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존엄도 잃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일조차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하다니 저는 그저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아들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엄마, 혼자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정말 안 되겠더라.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는 너무 위험하다고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엄마, 거기 가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지훈이는 저를 채태우고 해피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양원의 정문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웠고 마치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는 생화가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자님. 해피 요양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시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2시간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매일 의사 선생님이 건강을 점검합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개별 맞춤으로 설계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폈어요. 방은 넓고 욕실은 깨끗하고 생활실에는 운동기구와 활동 안내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반짝이고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없이 보아온 몸은 돌봄받지만 마음은 닿지 못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만가요? 센터장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특별 서비스를 추가하시면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제 연금은 180만 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선택지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우리는 노인 대기 공간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분, 5년 전 상담했던 강 여사님이셨어요. 이 선생님, 정말 이 선생님이세요? 어머,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저는 겨울에만 와요. 너무 추워서 혼자 지내기 힘들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강 여사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귀에 대고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근데 자식들이 점점 안 와요. 처음엔 매주 오더니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고급 감옥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TV 봐야 해요. 뭘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며 강 여사님의 뺨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 선생님, 아직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 남지 마세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과 함께 살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제 자유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여기 안 있을 거야. 지훈이는 당황했어요. 엄마, 시설도 좋고 환경도 훌륭해요. 왜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문제는 방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 숨 쉴 수 없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계속 설득했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노트에 숫자들을 적어봤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에서 500만 원, 제 연금 180만 원. 돈도 부족했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의지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요. 존엄도 자유도 자존심도 잃지 않는 그런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방법이 있어야만 해요. 꼭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방 안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켜고 노인 복지 자료들을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불빛이 종이 위를 비추고 제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그 경험이 언젠가 제 자신을 위해 쓰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그 경험을 제 삶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줄기 길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휠체어를 대여했고 수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바람이 차갑게 코트를 스치고 제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어머나, 이영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동료였던 정 과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예전 그대로였고 단지 머리카락이 조금 더 휘어졌을 뿐이었죠. 선생님 은퇴하셨다더니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좀 알아보려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 과장님은 제 다리를 잠시 바라보며 조금 슬픈 눈빛을 지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직 많이 아파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혼자 지내시기 쉽지 않으시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혹시
노인복지 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정 과장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휠체어를 밀며 복도 끝에 있는 큰 게시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연한 파란색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LH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저는 숨을 죽였어요. 65살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월세는 18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예요. 안전 손잡이도 있고 휠체어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관리가 필요하시면 전문 요원이 일주일에 2-3번 방문도 가능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은 300만 원, 간병인은 240만 원에서 500만 원. 그에 비해 18만 원이라는 금액은 꿈도 꾸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한 달 연금이 180만 원인 저로선 처음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색 안내 책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눈빛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안전 설계된 구조, 비상 알람 시스템, 훈련받은 직원의 가정 방문, 건강 점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게 희망의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우선순위 평가 기준 항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경제적 어려움, 사회복지 경력자 가점 부여, 30년 사회복지 경력. 처음으로 제 과거가 자산이 됐어요. 정 과장님, 저 어떻게 신청하죠?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을 때 제 심장은 2배로 빨리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새를 놓고 있는 집 한 채뿐. 그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지훈이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엄마? 엄마, LA 노인복지주택 신청했어. 월세가 겨우 18만 원이래. 엄마 생각엔 이게 정말 좋은 선택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지주택이요? 엄마, 거기 안전은 요양원만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반응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 근데 엄마에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답게 사는 거야. 요양원은 안전할 수는 있지. 하지만 거긴 사람답게 사는 곳은 아니야. 복지주택에서는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지켜보지 않는 그 조용함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TV 보는 시간도, 책 읽는 시간도, 친구에게 전화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8만 원. 그건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18만 원. 너무 싸다. 엄마 정말 괜찮은 곳 맞아? 그런 데가 진짜 믿을 수 있어? 저는 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좋은 건 비싸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곳은 국가가 운영하고 30년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제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알아보면 안 돼요?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이면. 근데 엄마,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정말 궁금한 건 그거였죠. 그 돈.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나이 들어 필요할 때 남겨둘 거야.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일 때를 위해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 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 거야. 엄마가 스스로 챙길 거야. 아니에요, 엄마. 우린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 혜원이랑 같이 엄마 뵈러 갈게요. 다 같이 이야기해봐요. 다음 날 지훈이와 혜원이는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듯한 얼굴로 진지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혜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나이 들었고 상처도 많았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면 돼. 근데 엄마,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상벨이 있어. 매주 직원이 건강 확인도 해줘.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도 다 설치돼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구조야. 잠시 후 지훈이가 혜원이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사실은 민지가 곧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거든요. 혹시 보증금 일부를 그걸로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 대학 갈 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엄마는 빚내서 2가지 일을 하면서 네 학비를 냈어. 너한테 그 책임을 넘긴 적 있었니? 엄마, 그만하자. 엄마는 한 번도 자기 노년을 제대로 준비한 적 없어. 전부 너에게 쏟아부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돈까지 허무하게 사라지게 할 순 없어. 혜원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린 엄마 돈을 원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내? 너희는 몰라. 엄마가 30년 동안 노인 상담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자식한테 집 다 주고 지금은 버려졌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이사하시게 되면 제가 엄마 집 정리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복지센터에 있는 정 과장님이 도와줄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혜원이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 나는 그냥 그림자처럼 살다 죽을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는 진짜 삶을 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전해졌구나.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결정은 끝났다는 것. 일주일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영자님, 여기는 LA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 면접에 참석해 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희망을 느껴본 걸까요? 몇 주 후 저는 복지주택 입주 확정을 받았습니다. 입주 날짜가 정해졌고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노트, 오래된 찻잔 하나까지 모두가 제 역사의 조각이었어요.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하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원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혜원아. 이제 이사 준비 중이야. 복지주택 최종 심사 통과했단다. 잠시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엄마. 이사 날짜는 언제예요? 한 달 정도 남았어. 기존 임대 계약 해지하고 조금씩 짐 정리 중이란다. 그러자 혜원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 손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물은 건 엄마의 안부도 새집 분위기도 아닌 돈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덧붙였어요. 사실 네, 오빠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요. 민지 등록금도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조용히 한숨을 눌렀습니다. 혜원아, 보증금은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엄마가 직접 쓸 거야. 더는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마음이 두 조각 난 듯 아팠어요. 30년 동안 저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희생했고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은행에 데려간 적도 없고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을 되돌려 달란 말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자식들이 노년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계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집 당첨 축하해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으시나요? 민지 등록금이 급해요.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예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날 저는 은행에 직접 갔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터넷 뱅킹도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나 자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엄마, 민지 등록금이 곧이에요.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치 ATM에서 인출 내역을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안부도 어떤 진심도 없었습니다. 이사 2주 전 지훈이와 혜원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사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이제 큰 집 몇 개만 정리하면 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그 보증금 얘기
잠깐만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요. 지훈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 등록금도 급하고 사업도 확장하려면 좀 필요해서요. 어차피 엄마는 1,000만 원만 쓰시잖아요. 남은 돈은 그냥 두실 빼야. 제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훈아, 너는 엄마가 금방 죽을 거라 생각하니? 몇 년 안에 돈 안 쓸 거라 생각해?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건강하게. 약도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릴 거야. 혜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는 한 달에 18만 원만 월세 내시잖아요. 남는 돈은 잠깐만 빌려주셔도. 혜원아, 그만. 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자식한테 전부 맡겼다가 요양원에 홀로 남았다는 이야기. 지훈아, 엄마를 버릴 생각 없었다고? 알아. 하지만 꼭 쫓아내야만. 버림받은 건 아니야. 엄마의 의지를 무시하고 재산을 탐하고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외면한 거야. 두 아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오늘 경계선을 그을 거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죽고 나서 쓰는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엄마가 직접 쓰는 돈이야.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엄마 이사 도와드릴 건 없겠네요. 그냥 이삿짐 업체만 불러드릴게요. 괜찮아. 정 과장님이 도와주실 거야. 두 아이는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혜원이는 다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너희의 엄마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담실에서 울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다 줬는데 지금은 내 얼굴도 보기 싫대요.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저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의 진심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전부를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기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돌보기로.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훈이도 혜원이도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조금은 쓸쓸했고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감정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이사 전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훈이에요. 내일 이사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삿짐 업체 불렀단다.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 보증금 얘기 엄마한테 상처 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엄마 집 정리되면 놀러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은 짐을 정리하고 새 보금자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자유로운 노년이 시작되는 집이었습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은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은퇴자금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 과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영자 어르신, 입주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 주민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이 순간을 참 오래 기다렸어요. 새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공간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침대 옆 비상 호출벨, 적당한 높이의 세면대,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복도까지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TV를 몇 시에 켤지, 친구를 초대할지 말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누가 나를 데려다 놓은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입니다. 그것이 진짜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외롭고 차가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곳에는 저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노년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근처 공원에서 아침 운동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밖에 나왔네요, 영자씨? 옆집 방 여사님이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그분 역시 자녀와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하신 분이었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참 상쾌했어요. 제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땐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이젠 지팡이만으로 가볍게 걸을 수 있어요. 복합단지 안 의료센터에서의 재활치료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방기지만 TV를 언제 켤지, 누구를 초대할지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월세는 18만 원,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보증금의 나머지는 노후 의료비로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지훈이와 혜원이, 저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연락조차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혜원이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 이곳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땐 보증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오빠는 아직 엄마한테 미안해하던데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3달 후 지훈이가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들이 축하해요.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괜찮은 곳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초대해 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훈이는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누구나 사정은 있지. 아니에요. 그건 핑계였어요. 솔직히 말해 그땐 그냥 탐이 났던 거예요. 그 고백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는 없고 건강을 묻고 같이 외식을 하고 추억을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또 찾아왔어요. 저는 복지단지 안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저는 노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영자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마음이 차오릅니다. 또한 저는 주민센터의 컴퓨터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래층에 모여 같이 김밥을 만들고 작은 김치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공감과 서로 도우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참 용기 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혼자 사는 걸 선택하다니. 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엔 무서웠죠. 자식이 삐뚤어질까, 혼자 외로울까.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선택해 줄까요? 입주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지훈이와 혜원이도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밝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1주년 축하드려요. 지훈이가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진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식사 후 아이들만 남은 자리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하세요. 혜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너희 덕분에. 너 엄마가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 혜원이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저희가 감사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그리고 말인데 너희도 나중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단다. 모두 웃었습니다. 삶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꼭 슬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옳은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다는 것. 저는 69살입니다. 어쩌면 20해, 아니 더 오래 살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자식에게 미안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나답게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저는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노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께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희망, 조금의 용기, 혹은 단지 마음이 닿았다는 그 느낌.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노년 속에서 품위와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당신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